우크라이나가 크렘린을 타격하는 데 있어서 화려한 선택을 하는 건 역시 우크라이나답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중대한 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키이우는 다시 한번 공중작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GDP의 여러 퍼센트 포인트가 걸려 있습니다. 모스크바 내부의 정치적 안정성, 어쩌면 우크라이나가 공격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최전선의 병사들이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가 공중작전의 다음 단계를 고려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가장 명확한 옵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앞으로 한 달 정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적을 문자 그대로 얼려버리기 위해 러시아의 국내 전력 및 난방 공급 시설에 대한 공격을 제외합니다. 그 옵션에 대해서는 곧 다른 형식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러시아 정유 시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 둘째, 와일드베리스 공격을 확대한다. 셋째, 적 미사일 전력 타격 작전으로 전환하여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자체를 표적으로 삼는다. 마지막 옵션으로 우리는 러시아의 식량 공급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는 이전에 공격으로 보이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주목받지 못한 주제다. 그리고 이 대화가 사실상 크렘린이 지금 진행 중인 더 민감한 전략회의 서문이라는 점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겠다. 하지만 오늘의 첫 번째 항목은 러시아 정유소와 기타 석유 인프라다. 그리고 이것이 1년 넘게 모두의 관심을 끌어온 만큼 당연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어나고 있는 일에는 몇 가지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한번 보시죠. 우크라이나 드론이 800마일 떨어진 러시아의 주요 정유소를 타격했습니다. 즉 국경에서 약 1300km 거리죠. 이것은 큰 사건으로 보도가 나온 지 5시간 만에 82개의 언론사가 이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의 스폰서인 그라운드 뉴스를 통해 그 이야기를 배우는 것에 몇 가지 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 미디어의 제목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래 이야기의 요약만이라도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 정제 용량의 2.7%입니다. 이 점을 나중에 기억해 두세요. 하지만 그라운드 뉴스는 여러 매체의 기사를 읽을 수 있게 해주고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폭넓은 시각에 대해서는 그라운드 뉴스의 블라인드 스팟 기능이 있습니다. 정치적 스펙트럼의 한쪽에서 다루지 않는 기사들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건 중국이 백악관에서 몇 걸음 떨어진 건물을 사는 것이지 백악관에서 나온 계단을 중국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 뉴스 매체의 제목만 읽지 말고 더 깊이 읽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면 저는 뭐가 그런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업 뉴스 /라인손 맵스로 가시거나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벤테지 플랜을 무려 4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을 통해 이런 모든 기능과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악관에서 나온 계단을 실제로 소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상의 스폰서인 그라운드 뉴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정유소 공격에 반대하는 가장 유혹적인 주장은 한계 수학 체감입니다. 물론 피해는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가로질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사일과 드론 사거리 내에서 그리고 이미 많은 방어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목표를 찾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는 정유시설을 생각보다 더 빨리 복구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불행하게도 가장 쉬운 목표물들은 대체로 가장 쉽게 복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드론이 대부분의 피해를 일으켰고 드론은 제대로 된 미사일보다 화력이 약하다는 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서 더 큰 문제는 여유 생산 능력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 용량의 38%를 무력화시켰다는 화려한 헤드라인을 보게 될 겁니다. 실제로 타격받은 모든 시설이 가동 중단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용량과 생산량은 다르며 생산량이 핵심 지표입니다. 공격작전 이전에도 러시아 정유시설 용량의 약 5분의 1은 놀고 있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노후 장비를 쉬게 하기 위해서였고 또 부분적으로는 원유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선전적 승리를 제외하면 이 공격의 주요 초기 효과는 예비 용량으로 작업량이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진짜 비용은 수리와 석유 운송망의 경로를 재조정하는 물류를 파악하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연료 부족 현상이 나타난 곳에서는
러시아가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류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정유시설 공격을 더 깊숙한 곳에 목표물로 확장하기 시작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실제로 진정한 부족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즉시 2단계로 건너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깊은 지역에 대한 공습은 방공망이 모든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하지 않을 것이라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그 단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막 이 작전의 진정한 보상을 얻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한계 수익 체감의 문제에 다가서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멈춰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석유에 관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헤드라인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는 얘기를 이어가자면, 이 선택지는 미국 정책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벤스가 우크라이나의 유조선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해 개입했다는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정작 어떤 유조선인지는 간과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러시아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국제시장으로 석유를 운송하는 비러시아 유조선입니다. 이로 인해 그 석유를 운송하기 위해 유조선을 임대하는 미국 기업들과 정적으로 그 석유에 의존해온 서방 시장의 유가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방이 카자흐스탄을 러시아 연합에서 떼어내려는 더 광범위한 시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카자흐스탄 석유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석유 사업 전반을 공격하지 말라고 공고했습니다. 반면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제재 정책에 따라 다양한 목표물을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마찰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현상 유지를 고수한다는 주제와도 맞물려 있는 것은 온라인 소매 유통 허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냥 와일드베리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일 이름의 회사가 러시아의 아마존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몰랐다면 제가 이 대본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설명하도록 썼다는 걸 알겠나요? 하지만 저는 이 논의를 한 회사에만 국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와일드베리즈에만 집중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계 수익 체감이 다시 한번 작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나중을 위해 기억해 두세요. 와일드베리즈 허브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 하나를 폭파시키면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셈입니다. 또한 정유소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달리 시설 전체를 완전히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소매업체들이 와일드베리스 마켓플레이스에서 계속 판매하는 한 바른 허브의 운영 능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한 점은 단일 유통 허브가 그 자체 가치의 몇 배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점은 공격하는 각 유통 허브가 이전 것만큼이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주의사항은 회사 자체에 대한 신뢰 상실과 창고의 규모입니다. 와일드베리스는 운영 규모를 최대한 키우려고 하지만 일부 창고는 다른 창고보다 더 큽니다. 여기서 확장할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와일드베리스의 주요 경쟁자인 오존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존은 몇 가지 모호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키우의 표적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7월 24일에 발생한 창고 화재는 근처 와일드베리스 공격의 부수적 피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에는 우크라이나가 같은 산업단지 내 와일드베리스 시설도 겨냥한 의도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오존 측은 피해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관대함을 베풀거나 오존이 와일드베리스처럼 이중용도 장비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파병된 군인들을 위한 보급품 구매를 요청하는 공개 청원에서 오존 링크는 와일드베리스 링크만큼 자주 등장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다시 비즈니스 모델로 귀결됩니다. 오존은 더 작지만 더 많은 창고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오존의 이런 창고들은 우크라이나가 노리기엔 대형 와일드베리스 시설만큼 좋은 표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크라이나가 충분히 많은 와일드베리 시설을 없앤다면 더 작은 오존 창고들이 다음으로 좋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이우는 여기서 별다른 선택지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마 저나 다른 곳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미사일 방어 전력 부족에 대해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드론 요격률은 여전히 훌륭해 보이지만 패트리엇 체계의 부족으로 인해 미사일 요격률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지난번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 나온 쟁점은 우크라이나가 기존 표적에 대한 공세 속도를 유지할지 아니면 러시아의 미사일 생산을 노리는 쪽으로 전환할지를 선택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고의 방어는 훌륭한 공격이라는 흔한 말의 반전을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계산상 좋지 않아 보입니다. CNN 인터뷰에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지난해보다 요격 미사일이 약 60% 적다고 말했고, 러시아는 탄도미사일을 약 2배 더 많이 발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대략적으로 제3자 추정치와 일치합니다. 이것은 젤렌스키가 더 많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확보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로비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비축분의 5%만 있으면 우크라이나가 겨울을 날 수 있고 10%면 러시아의 모든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패트리엇을 지원받는다면 분명히 더 나아질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맞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방어적인 접근 방식은 효과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한 달에 10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봐도 미국은 재고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1000기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낙관적으로 1대1 요격 비율을 가정하면 그걸로 최대 한 달치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러시아 쪽 분모를 어떻게든 선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딜레마는 러시아의 정치적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 위해 자국이 민간인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것은 실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올해 이런 무기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는 아마 수백 명에 이를 것입니다. 사망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민간인 사망은 단 한 명이라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정치적 현실입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러시아가 무기 생산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어쩔 수 없이 대응하도록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푸틴은 군사 기술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문장이 정말 흥미로웠지만 만약 발사할 미사일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면 더 이상 딜레마도 없는 겁니다. 사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체계가 러시아의 요격 전력을 사냥할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는 단점이 많습니다. 첫째, 생산 시설이 대체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미리 러시아의 방공망을 약화시킨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방법은 아예 선택지조차 되지 못했을 겁니다. 둘째, 생산 시설은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부 폭발에도 견딜 수 있도록 건물 자체가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세 번째 문제와도 더욱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 실제로 발사하든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에서는 쉽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스파이더웹 작전처럼 쿼드콥터를 배에 실어서 한반도 근처로 보내는 식으로는 안 됩니다. 진짜 화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발사대를 사냥해야 한다는 이전 대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란 전쟁에서 제공권을 확보하는 데 핵심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식량 물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마지막에 남겨둔 이유는 바로 여기에 가장 흥미로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와일드베리스 작전의 시작으로 되돌아가서 7월 22일의 두 번째 공격을 보면 우크라이나 드론이 브란스크에 있는 미라토르 6가공 공장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것이 의도적인 공격이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드론은 때때로 경로를 이탈하기도 합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러시아 내부에도 여전히 어느 정도 존재하는 대공 시스템이 드론이 잘못된 위치에 추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보였던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와일드베리 공격을 정당화할 때 사용했던 이중 용도 논리와 같습니다. 유리토르그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육류 공급업체 중 하나입니다. 그 육류 제품들 중 일부는 러시아 군대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국경주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크라이나가 해당 지역의 러시아 군수 보급을 끊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은 사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의도적이었지만 일부러 한 번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와일드베리 공격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우크라이나가 나머지 옵션들은 잠시 미뤄두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잠재적인 전략에서 중요한 점이지만 종종 논의되지 않는 것은 식량 분배 시스템은 와일드베리 모델과는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아마존 스타일의 유통 허브는 서로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를 타격해도 나머지는 계속 운영됩니다. 그리고 손상되지 않은 허브에서 배송 경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지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뿐입니다. 식량 생산과 유통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물품들 대부분은 부패하기 쉽습니다.
창고 하나가 파괴되면 소매업체들은 다른 유통센터로 공급처를 곧바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음식이 상하기 전에 모든 것이 배송지에 도착하도록 복잡한 물류 계산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음식은 마진이 낮은 사업이기 때문에 배송 거리에 100km만 추가되어도 모든 것이 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정유소와 와일드베리스 공격이 시스템 전체에 혼란을 일으키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파급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업계에는 그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키이우가 이 분야에 약간의 자원을 투자해서 러시아가 여러 곳에서 달걀을 생산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한계 효용이 더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가 민간인 피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이중 용도라는 논리를 강하게 내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비례성에 대한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일드베리스 사례에서 효과를 보였습니다. 서방 지도자들로부터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길을 택한다면 그 추세가 계속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식품 가공 시설 공격을 모스크바 같은 곳이 아니라 국경 인접주로 제한한다면 그 전략이 훨씬 더 쉽게 통할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결론 부분에 약간의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4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오래된 방어 알고리즘이 떠오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전반적인 유인책이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다면 분명히 크렘린도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도 자신들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어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각각의 전략과 관련된 이익과 위험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게 포장한 논의였습니다. 실제로 어느 선택지가 실제로 벌어질지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선택지들 사이에서 자신의 취약점을 균등하게 하려고 할 것이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양측의 아주 사소한 비공개 정보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잠재적인 분쟁 지역을 생각할 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흥미로운 수수께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 영상의 스폰서인 그라운드 뉴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라운드 뉴스 /라인섬 맵스로 가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벤테지 플랜을 4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